이번 시간은 이 종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묘 하면 여기에서 이 종은 종자를 의미하고 묘는 모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종자와 모 두 개를 다 합쳤으니까 이 모든 이 종물을 전부 다 합쳐서 이 종묘라는 표현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종자, 모 여기 말고도 이 영양체, 영양기관을 그대로 우리가 이 번식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모든 종물 내에는 이 종자도 들어가고 모도 들어가고 이 영양 번식하는 영양체까지 이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종묘의 뜻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작물 재배에 있어 번식의 기본 단위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종자, 영양체 모든이 포함되며 이러한 작물 번식의 시발점이 되는 것을 이 종물이라 한다. 종물 중에 종자는 유성생식의 결과 수정에 의해 배주가 발달하는 것을 식물학상 이 종자라고 하고, 종자를 그대로 파종하기도 하지만 모를 길러 제식하기도 하는데, 묘도 작물의 번식 기본 단위로 볼 수 있어 종물과 이 묘를 총칭하여 이 종묘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종자를 분류를 하고 또 영양체를 분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 이 번식에는 이 종자 번식과 영양 번식을 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자 번식하는 작물 그리고 영양 번식하는 작물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이 종자 번식과 영양 번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그래서 이 종자 번식 같은 경우에는 이 모계와 부계의 유전자를 절반씩 받아서 이 종자를 형성하는, 그래서 유전자 형태가 이 어머니의 유전자가 절반, 아버지의 유전자가 절반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영양 번식은 어때요? 모체와 100% 동일한 이 유전적 조성을 갖는다. 이런 것들이 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러한 종자를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 종자를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수정으로 배주가 발육한 것을 이 식물학상 종자라 하며, 아포믹시스에 의해 형성된 종자도 식물학상 종자로 취급하며, 체세포 배를 이용한 인공 종자도 종자로 분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식물학상으로 나눴을 때 이것을 이 종자로 분류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식물학상 이 과실로 분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냐 열매냐 이렇게 분류를 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먼저 이 식물학상 종자로 분류되는 것들, 두류, 유채, 담배, 아마, 목화, 참깨, 배추, 무, 토마토, 오이, 수박, 고추, 양파 이런 것들은 이 식물학상 종자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이 식물학상 이 과실로 분류되는 것, 이걸 다시 이 세 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과실이 나출되어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과실이 영에 쌓여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과실이 뇌과피에 쌓여 있는 것. 그래서 과실의 형태는 나출된 것과 영에 쌓인 것, 그리고 뇌과피에 쌓인 것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다음 중 이 과실이 이 영에 쌓인 것은, 뇌과피에 쌓인 것은, 이 나출된 것은, 이런 유형의 문제라든가 다음 중
이 식물학상 종자로 구분되는 것은 이런 유형의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고 이런 문제에서 틀리게 되면 고득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나출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밀, 쌀보리, 옥수수, 메밀, 호프, 삼, 차조기, 박하, 제충국, 상추, 우엉, 쑥갓, 미나리, 근대, 시금치, 비트 이런 것들은 과실이지만 식물학상 종자로 분류가 되는 게 아니라 과실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과실이 나출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로 보고 있고요. 과실이 이형에 쌓이는 거, 벼, 겉보리, 귀리. 그래서 이 쌀보리 같은 경우에는 나출되어 있는 것에 포함되는데 이 겉보리 같은 경우에는 영에 쌓여 있는 것으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과피에 쌓여 있는 거, 복숭아, 자두, 앵두. 이 복숭아, 자두, 앵두 전부 다 핵과류들이죠. 핵과류들은 이렇게 네과피에 쌓여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 식물학상 종자나 과실이 아니고 포자 번식하는 것들 있죠. 그래서 이 버섯류들이라든가 지금 버섯 그 재배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버섯이라든가 이 고사리 이런 것들은 이 포자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 영양기관으로 번식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영양 번식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종자 번식하지 않고 이 영양 번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배유의 유무에 따라서 그래서 배유가 있냐 없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이 배유가 있는 것들 이것을 유배유 종자, 배유가 없는 것들을 무배유 종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은 이 싹이 나오는 형태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지금 단자엽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엽이 한 장이 나오고 배유가 이렇게 옆구리에 배유를 차고 있습니다. 쌍자엽 같은 경우 어때요? 배유가 어디 갔어요? 배유 없죠. 배유 대신에 이 떡잎이 이렇게 두 장이 올라오고 이 떡잎 두 장이 이 배유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배유 종자는 단자엽 식물들은 유배유 종자에 해당하고요. 무배유 종자는 쌍자엽 식물들입니다. 역시 다음 중 이 무배유 종자는 유배유 종자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예요. 그래서 배유 종자, 벼, 보리, 옥수수 등 화분과 종자와 피마자, 양파 모두 다 단자엽 식물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쌍자엽 무배유 종자, 콩, 완두, 팥 등 두과 종자와 상추, 오이. 그래서 만약에 이 싹이 나오는 형태를 모르겠다 싶으면 이배 형태를 떠올리시면 돼요. 이 단자엽 식물들은 이배 형태가 이렇게 나란히 맥 형태지만 쌍자엽 식물은 어때요? 그물맥 형태, 망상형 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장 물질에 따라서 저장 물질에 따라서 이렇게 전분 종자냐, 지방 종자냐. 그래서 배유에 저장되어 있는 물질의 형태가 전분인지 이 지방인지 그러면 이 전분 종자, 벼, 맹류, 이 잡곡류, 화곡류들은 이 전분 종자고요. 참깨나 들깨 같은 유료 종자는 이 지방 종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름을 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 있죠. 기름을 짜는 것들은 지방 종자로 보시면 되겠고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이 전분 종자로 판단하셔도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이 영양기관들입니다. 우리가 종묘로 사용되는 영양기관들 보면 첫 번째, 이 눈을 이용하는 거. 이 눈을 이용하는 것 대표가 이 포도나무라든가 마, 이 꽃 같은 경우 화해류의 아삽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눈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을 이용하는 거. 그래서 입을
이 번식에 이용하는 것들을 보면 이 산세베리아라든가 베고니아 같은 경우는 이 잎을 이용해서 번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줄기 이용하는 것들. 근데 이 줄기 이용하는 것들은 이 곧잘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여기 줄기하고 다음 뿌리 이용하는 것들 나오죠. 이 줄기와 뿌리 이용하는 것들은 조금 눈여겨서 봐두십시오. 먼저 이 줄기 중에 이 지상경을 이용하는 땅 위에 줄기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지상경 이용하는 거, 이 사탕수수, 포도, 그리고 사과, 귤, 모시풀 같은 거, 그리고 근경, 뿌리줄기라는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생강, 연, 이 박하, 호프 같은 경우는 뿌리줄기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괴경 이용하는 거. 괴경은 줄기가 이 뭉쳤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덩이줄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감자, 토란, 이 돼지 감자 이런 것들은 이 괴경을, 그리고 구경 이용하는 거. 줄기가 동그랗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 구형으로 생겼다는 얘기죠. 알줄기라고 표현하고요. 이 글라디올러스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인경, 이건 비닐줄기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이라든가 마늘 이런 것들은 이 인경을 이용해서, 그리고 흡지를 이용하는 것들은 이 박하라든가 모시풀 같은 경우는 이 흡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뿌리를 이용해서 이 번식하는 것들입니다. 먼저 지근을 이용하는 것들, 이것은 부추, 고사리, 당나무 이런 것들은 지근을, 그리고 이 괴근을 이용하는 것도 있었죠. 대표가 이 고구마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고 있어요. 고구마라든가 마, 이 달리아 이런 것들은 이 괴근을. 그리고 이제 모를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모는 식물학적으로 이 포본묘, 목본묘로 구분하고 육성 방법에 따라서 실생이냐, 삽목이냐, 전목이냐, 취목이냐 이런 형태로 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종물을 구분을 해봤고요. 그러면 번식 방법에 이 종자 번식하는 방법들, 그래서 종자 번식과 영양 번식의 이 각각의 장단점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죠. 의 한번 보겠습니다. 세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생태적으로 종의 영속성이라는 점에서 종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자가 하는 역할들에 대한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꽃이 피고, 결국은 이 얘기죠. 이렇게 약에 있는 꽃가루가 주두에 가서 묻게 되면 이 꽃가루는 이 꽃가루 관을 타고 이 자방 내로 주공을 침입해서 자방 내에서 수정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에 의해서 이 부계와 모계의 절반씩의 유전자를 해서 결국은 이 난핵과 정액이 만나서 배를 이루다 보니까 어머니의 유전자 절반, 아버지의 유전자 절반, 이것을 가지고 이 후대에 이 종을 이어주는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게 이 종자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래서 세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요, 이 불량 환경의 극복 수단이 된다. 이것은 우리가 이 종자가
이 가을 우리 1년생 초본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이 봄에 이 발화가 돼서 영양 생장을 하고 그리고 이 생식 생장을 한 다음 여름이나 가을에 이렇게 이 종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종자가 바로 이렇게 그 발화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휴면이라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 종자 형태로 어떠한 불량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발화하지 않고 그대로 휴면 상태로 가다가 환경이 알맞으면 이 싹이 나오는 이러한 현상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이 휴면이라는 것을 통해서 식물체 자체가 이 자라기 어려운 불량한 환경을 이 극복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전적 변이를 만든다. 유전적 변이는 결국 이겁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 절반씩 이렇게 이 유전자를 받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이 변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변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육종이라는 걸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유전자를 가지고 육종하는 방법, 이렇게 육종하는 방법을 이 교잡 육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의 중요한 이동 수단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탄립성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에서 이동성이 없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식물이 이 영역을 넓혀가는 것은 어떻게 넓혀갈 것이냐 봤더니 이 종자가 탈락을 해서 모주로부터 탈락을 해서 어떤 그 동물들에 묻어서 옮겨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민들레처럼 바람을 타고 날아간다든가 이러한 이 종자를 이용해서 식물체 자체는 이동이 불가능하지만 이 종자를 이용해서 이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종자는 동물의 식량원이며 에너지원이고 농업 생산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러면 이러한 종자로 번식했을 때 장점입니다. 이 종자 번식의 첫 번째 장점은요, 이 대량 체종하고 대량 번식이 가능하다. 이것은 이 영양 번식과 비교했을 때 장점이에요. 이 영양 번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젖먹이나 삽먹을 한다. 그러면 일일이 삽먹을 한다 그러면 가지를 잘라서 땅에 꽂아서 발근을 시켜야만 새로운 개체를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개체를 만드는 방법하고 이 종자를 채종해서 한 움큼 쫙 뿌려놓으면 몇 개나 싹이 나올까요? 물론 종자가 대립종이냐 소립종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단히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이렇게 이 식물 개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취급이 간편하고 수송과 저장이 용이하다. 이건 역시 이 영양체를 우리가 취급하거나 수송하거나 저장하기는 어렵지만 이 종자 형태로는 이 저장이라든가 수송 그리고 이 취급이 굉장히 쉽다. 단점은요? 단점의 첫 번째는 유전적 변이로 양치 내 형질이 그대로 전달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결국 유전적 변이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어머니의 유전자 절반, 아버지의 유전자 절반을 가져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요구하는 유전자만 따로 뽑아서 하나로 조합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결국 이런 얘기겠죠. F1에서는요. 이렇게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구한 게 이거라면 이 라지 A하고 스몰 A가 절반씩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고 전혀 다른 북의 꽃가루 쪽에서 전혀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애가 왔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유전적 변이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이 유전적 변이는 어찌 보면 이 인간의 작물 재배에 있어서는 이 단점일 수 있지만은 이 식물의 영속성을 위해서는 이 종의 보존이라든가 식물의 영속성을 위해서는 이 식물이 다양해지면서 이 멸종하지 않고 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영년생 과수의 경우에는 개화 결실이 일에 이르는 기간이 길다. 이 나무인 경우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사과나무에 사과 종자, 사과 씨를 심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사과를 얻어내겠다. 한 몇 년 기다려야 되죠. 지금 사과 같은 경우에는 3년생 가지의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과 씨를 심어서 요게 첫 해 요만큼 자랐어요. 그럼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3년 차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 정도 자라서 요 3년차 가지에 열리면 얘가 다시 3년이 지나야 여기서 열려요. 하나, 둘. 그러면 여기에 3년차.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 꽃이 피고 열매를 얻는데 굉장히 늦습니다. 그런데 영양번식 같은 경우 어때요? 여기서 요만큼 자라는 데까지 이래버리면 훨씬 더 빨라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영양번식의 장점이 이 종자번식의 단점이 되고요. 종자번식의 단점이 영양번식의 장점. 반대로 이 종자번식의 장점은 영양번식의 이 단점으로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종자의 생성입니다. 이 종자의 생성은 결국 이겁니다. 내용 한번 보죠. 이 종자의 생성은 이 화분과 배낭 속에 들어있는 이 자웅 양액이 접합되는 수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어차피 이제 그 화기 구조부터 가야 돼요. 화기 구조를 보면 요게 이제 암술, 요게 수술이 되겠죠. 그래서 암술 중에는 요 부분이 자방, 여기가 주두, 수술 중에는 화사, 약이라는 이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에 있는 꽃가루가 이 주두, 암술 머리에 가서 묻는 것, 이렇게 묻는 것을 수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분이 됐을 때 이 자기 꽃가루로 이렇게 이 수정이 될 수도 있고 수정이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뭐 자가 불합성인 경우에는 수분이 돼도 꽃가루 간이 발화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가 수정이 된다라고 봤을 때 이 수분이 되고 나면 이 꽃가루에서 꽃가루간을 타고 두 개의 이 정액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공을 통해서 자방 내로 이렇게 침입을 하게 되겠죠.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화분부터 나오는데 화분, 약벽에 화분 모세포가 화분 모세포 분열에 의해 생기며 이외에 분열하여 4개의 화분이 생기며 화분 내에는 1개의 생식세포, 1개의 화분간 세포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화분간 세포가 이렇게 발화해서 화분간을 내고 여기서 하나의 생식세포, 얘가 2개의 정액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두 개의 정액이 주공을 통해서 자방 내로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입니다. 자방 내에 배낭이 있는데 배주의 배낭 모세포의 분열로 생성되며 2회 분열해서 4개의 세포가 형성되나 3개는 퇴화되고 1개가 배낭을 형성하여 배낭 내 핵은 둘로 나눠져서 하나는 주공 쪽으로 1개는 반대쪽으로 이동해서 각각 2회 분열해서 4개 핵이 되어 양쪽 1개 핵이 중심으로 이동해서 극핵이 된다. 양쪽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지금 양쪽으로 이동해서 이 4개씩 만들어져요. 세포가요. 그 중에 하나가 중심으로 이동을 하는데 중심 2개 얘가 극핵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공 가까이 3개 핵 중에 한 개는 난세포, 2개는 조세포, 그리고 3개는 반대쪽 3개는 이 반족 세포라 한다. 그래서 주공 가까이에 있는 여기에 있는 세포들입니다. 가운데 난세포. 이것을 난세포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2개를 조세포. 요거 2개가 되겠죠. 양옆에 요 2개가 조세포가 되고요. 요 3개 남았습니다. 요 3개가 이 반족세포라는 이 이름으로 불리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주공을 통해서 2개의 이 정액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이제 2개의 정액이 들어가서 이 중복수정이라는 걸 이루게 되는데 이 주두에 화분관이 붙으면 발하여 화분관을 내어 주두에 화분이 붙으면 발하여 화분관을 내어 화주내를 통과하여 요게 지금 여기 있죠. 암술대. 이것을 화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암술대를 이렇게 통과해서 이 주공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선단이 파열하여 내용물을 배낭 내에 방출한다. 얘가 이제 화분관에 쭉 화주를 통과해서 주공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화분관이 파열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때요? 따라 내려온 2개의 이 정액이 요 안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안에는 난핵이 하나 있었죠. 난세포. 여기에 난세포 하나 있고 극핵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난세포는 하나. 그래서 핵상이 N 상태고요. 극핵은 2개. EN 상태가 됩니다. 다가 따라 내려온 2개의 정액이 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액. 핵상은 N. 이렇게 난핵과 정액이 한번 만나고 극핵과 정액이 한번 만난다. 해서 이것을 중복 수정이라고 표현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2번 만나게 되면 난핵과 정액이 만나서 배아를 이루고 극핵과 정액이 만나서 배유를 이루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세포 분열을 하는 걸 봤더니 이렇게 한 쌍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 쌍의 유전자가 세포가 분열하면서 똑같이 한 쌍을 이루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체세포 분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체세포는 그래서 EN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생식세포는 이게 반으로 쪼개져요. 그래서 반으로 쪼개진다고 해서 이것을 감수분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생식세포의 분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어머니로부터의 절반의 유전자, 그래서 난의 N의 유전자를 어머니로부터 받고 아버지로부터의 절반의 유전자를 받아서 다시 이 EN 상태를 만드는 것. 만약에 이렇게 감수 분열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 나타날까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럴 수 있겠죠. 어머니로부터 EN, 아버지로부터 EN 이러면 4N짜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전자, 네 쌍을 가진 이런 유전자가 나오면 정상적인 생명체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또 어머니는 4N인데 아버지는 2N이다. 그러면 얼마짜리가 나옵니까? 6N짜리 나오겠죠.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굉장한 기형이라든가 이상한 생명체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로부터 절반, 아버지로부터 절반, 절반씩 핵상을 받아서 항상 2N 상태를 이루는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중복수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내용 한번 보죠. 화분 내 성액은 분열하여 두 개의 웅액이 되고 제1웅액과 난액이 접하여 배. 그래서 두 개의 웅액, 이것을 정액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정액이 하나는 난액과 만나서 배가 되고 제2웅액은 극핵과 결합해서 배유가 되는데 이렇게 두 곳에서 수정하는 것을 이 중복 수정이라 한다. 그래서 자방 내에서 두 번의 수정이 일어나서 이것을 중복 수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정 후 배와 배유는 분열로 발육하게 되고 점차 수분이 감소하고 주피가 이 종피가 되며 모체에 독립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종자라고 표현한다. 지금 그 그림으로 쭉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 수정이 되면 요 안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요 안에서 여러 가지 이런 형태의 종자를 만들어내게 돼요. 근데 이게 종자를 이런 형태로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 따라서는 과일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 먼저 종자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자엽 식물 외층은 과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배와 배유 두 부분으로 형성되며 배와 배유 사이에는 흡수층이 있으며 배유의 영양분을 다량 저장하고 있어 이를 배유 종자로 한다. 그래서 지금 이 단자엽 식물은 결국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외층은 과피, 다시 말해서 이 종피에 쌓여 있고 그리고 안쪽에 배, 얘가 배유, 요 상태를 이루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배는 잎, 생장점, 줄기, 뿌리 등의 뿌리의 어린 조직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래서 요 안에는 여러 소기관들을 갖추고 있어서 이게 장차 식물체로 자라게 됩니다. 쌍자엽 식물, 배유 조직이 태화하여 양분이 떡잎에 저장되며 이렇게 배유가 거의 없거나 태화되어 위축된 종자를 무배유 종자라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싹이 나올 때 보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생긴 이것도 역시 종피가 싸고 있겠죠. 그리고 얘가 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싹이 나올 때 이 두 개가 이런 형태의 싹이 나오더라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배와 이 떡잎, 이 종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종피, 그럼 얘가 뭐예요? 떡잎이 되겠죠. 그런데 이 떡잎이 배유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렇게 발화가 되고 나면 이런 형태로 발화가 되고 나면 이 뿌리가 어느 정도 자라서 이 독립 영양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뿌리 스스로 양분을 섭취해서
이 독립 영양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어느 정도는 양분의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양분의 공급의 역할을 배유가 해주고 떡잎이 해주더라. 그래서 이 떡잎은 배유는 아니에요. 배유는 아니지만 배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콩 종자의 배는 유화, 배축, 유근으로 형성되어 있고 잎, 생장점, 줄기, 뿌리에 어린 조직이 갖춰져 있더라. 그리고 이제 다음은 그 종자 번식의 종류들입니다. 먼저 종자 번식은 종자 번식하는데 이렇게 종자를 만들어내는 것을 방법을 자가수정과 타가수정 작물로 구분하고 있어요. 자가수정이라는 것은 자기 꽃가루로 수정이 되는 거. 타가수정으로는요, 자기 꽃가루로는 수정이 되지 않고 다른 꽃가루가 와야만 이 수정이 되는 그러한 작물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종자 번식은 이 자가수정과 타가수정 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자가수정 또는 타가수정에 따라 이 채종의 방법이 서로 달라진다. 그리고 육종의 방법도 서로 달라져야 되겠죠. 우리 이제 육종 파트에서 이 자가수정하는 것과 타가수정하는 방법들이 이 식물에 따라서 육종 방법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자가수정 같은 경우에는 이 유전적 특성을 보면 가면 갈수록 동형 세대가 진전될수록 동형 접합체의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순계를 분리하는 방법 썼지만 타가수정은 그러한 현상들이 안 나타나죠. 그래서 집단 육종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이유가 사실은 수정 방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가수정과 타가수정의 확인을 위해서는 작물에 방충망을 씌운 후 망실에서 재배하며 이 수분 매개곤충의 접근을 차단 상태에서 종자의 결실 여부를 확인하여 종자가 생기지 않으면 타가수정률이 높은 작물이며 종자가 많이 생기면 이 자가수정 작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꽃이 폈습니다. 그런데 얘를 이렇게 이 모기장 같은 걸로 씌웠어요. 그러면 뭐가 안 돼요? 얘를 벌이나 나비 같은 것들이 꽃가루를 매개를 해줘야 되는데 방충망으로 씌워놨으니까 매개가 안 됩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가 종자가 형성되는지 형성되지 않는지 요걸 봤어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 매개곤충을 전부 다 차단시켜 놓은 상태에서도 이 종자가 생긴다면 걔는 자가수정 작물이겠죠. 하지만 생기지 않는다면요, 걔는 타가수정 작물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음은 교잡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종자로 번식하는 작물에서는 이 다른 개체로부터 화분에 의하여 종자가 형성되는 정도를 우리가 교잡률이라. 그래서 다른 꽃가루가 날라 들어왔을 때 이 종자가 형성되는 정도, 이것을 교잡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가수정 작물을 다시 구분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완전 자가수정하는 거, 이것은 교잡률이 4% 이하입니다. 이하인 경우. 그래서 교잡률이 4% 이하인 것은 이 완전 자가수정 작물로 이렇게 보는데 상추, 완두, 강낭콩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 자가수정하는 것들. 이것은 교잡률이 5에서 79%까지. 까지를 이 부분 자가수정 작물로 보고요. 이것들은 이 가지, 고추, 부추, 오이, 호박, 수박, 잠두, 셀비어, 금오초 여기가 모두 다 교잡률이 5에서 79% 정도로 이 부분 자가수정을 한다. 이 타가수정 작물 얘는 교잡률이 80% 이상인 경우를 우리가 타가수정 작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추, 무, 양파, 파, 당근, 시금치, 쑥갓, 단옥수수, 이 과수류, 메리골드, 베고니아, 이 피투니아 이런 것들이 이 타가수정 작물에 해당되고 있어요. 그런데 타가수정 작물에 이 과수류들이 전부 대부분 이 타가수정 작물로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후지사과 과수원을 개원을 한다. 후지사과 과수원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 과수원 부지에다가 후지라는 품종만 빽빽히 심어놨습니다. 정상적으로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후지사과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왜? 지금 사과 같은 경우에는 타가수정 작물입니다. 그래서 이 과수류에서는 이 수분수를 이렇게 심고 있어요. 수분수가 약 25에서 30% 정도는 이 수분수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지 사과 밭을 우리가 과수원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이 후지 사과가 약 70에서 75% 정도, 그리고 수분수 후지 사과가 아닌 다른 사과 품종을 이 25에서 30% 정도 이렇게 이 재식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뭐예요? 수분이 목적입니다. 수분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약에 있는 꽃가루가 이렇게 암술 머리에 묻는. 그래서 후지 사과의 꽃에 다른 품종의 꽃가루가 이렇게 묻어줘야만 이 후지 사과가 열릴 것이다. 요 안에서 수정이 일어나면서 사과가 열릴 것이다 하는 개념이 지금 이 타가 수정의 개념이고, 수분수가 이 정도 재식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과밭에 수분수를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요, 수분수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꽃가루가 와서 묻는 게 이 수분이 목적이다 보니까 이 수분수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개화 시기. 뭐가 같아야 돼요? 이 후지 사과하고 꽃이 피는 시기가 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수분수도 소비자가 좋아하고 맛있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그러한 품종을 심고 싶어요. 심었는데 이 후지 사과하고 꽃 피는 시기가 다르면 어떻게 돼요? 양쪽 다 안 열립니다. 양쪽 다 정상적인 이 결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항상 수분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개화 시기가 일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십시오. 다음은 종자의 품질. 이 종자 품질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할까요?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